죄가 아니라고. 그래. 넌 사람도 아니니까. 차가운 고시원방 홀로 남겨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외면당한 그녀.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눈이 내리던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여성이 낡은 캐리어를 질질 끌며 좁은 고시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은정.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비록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붕 아래에서 잠들 수 있는 곳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장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죠. 은정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박정우라는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사랑했죠.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특히 시어머니 오말수는 처음부터 은정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애를 낳아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법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결혼 첫 해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죠. 둘째 해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점점 더 독해졌어요. 이 집안 망신아.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어.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해.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인데. 차라리 애 낳을 수 있는 여자로 갈아치우는 게 낫겠어. 말순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은정을 보는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남편 정우의 태도였어요. 그는 어머니가 아내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죠.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도 노력을 더 해봐야지. 그게 정우가 아내에게 해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위로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말이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은정이 먼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우가 검사를 받을 차례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미뤘죠. 남자가 그런 검사를 받는 게 어딨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검사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그냥 기다리자. 결국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은정에게 돌아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은정은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끊어지겠네. 아들 농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대를 못 이으면 어떡하나. 은정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죠.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니까 언젠가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주말에는 사업상 필요한 골프 모임이 있다며 자주 나가곤 했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은정 앞에 나타났어요. 이거 당장 도장 찍어. 말순이 내민 서류에는 이혼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당장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라고. 10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빈둥거린 게 갑작스럽다고. 은정은 정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이혼하자는 거예요? 정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야, 대답 안 해. 엄마가 말하는데. 말순이 소리를 지르자 정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요? 왜 어쩔 수 없는데요? 여자는 애라도 하나 낳아야 말할 자격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야. 말순이 끼어들었어요. 10년 동안 빈손으로 있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이 집에 있었던 거야. 이제 그만 나가. 도장 찍어. 은정은 정우를 다시 바라봤죠. 혹시 남편이 자신을 지켜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은정아, 그냥 도장 찍어줘.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푹 숙였죠. 네. 그렇게 하죠. 그래, 그래야지. 진작 그럴 것이지. 은정은 자신의 짐을 쌌어요. 10년 동안 모은 것들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죠. 그것도 반도 안 찼습니다. 그녀의 10년이 그 정도였어요. 집을 나설 때 정우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우 씨. 은정이 불렀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은정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전에 돌아가셨고 시댁 눈치로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죠. 그냥 무작정 걸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텅 빈 거리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서서 일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7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죠.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새벽이었어요. 은정은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른 아침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죠. 그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은정은 천천히 되돌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어 보았죠. 어르신 일어나세요. 그때 미약하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은정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위치는 낙산공원 입구 벤치 옆이고요. 신고를 마치고 난 후 은정은 그 남성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가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남성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죠. 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곧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들리세요? 구급차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은정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물었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병원에 같이 가시겠어요? 이분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피곤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모습을 보니 혼자 보내고 갈 수는 없었죠. 네, 같이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정은 계속 걱정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은 있는지, 연락할 사람은 있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환자분은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지갑에서 명함을 발견했는데 성화그룹 이만석 회장님이시네요. 비서실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성화그룹이라니.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이 공원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병원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왔어요. 비서들과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은 급히 병실로 향했고 은정은 그제야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한 남성이 나왔어요. 혹시 회장님을 발견하고 신고해 주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는데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깐 들어가시겠어요? 은정은 당황했죠. 이런 큰 회사 회장을 만난다니.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남성이 은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석 회장은 은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그리고 잠시 후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당신 눈에서 제 딸이 보이는군요. 네. 제가 딸을 하나 잃었거든요. 오래전 일이지만 당신을 보니 그 아이가 생각나네요. 은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죠. 회장님,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도움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군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회장의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은정에게 말했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내일 저와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 건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은정은 거절하기 어려워서 결국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다음 날 은정은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평소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각도 못했을 곳이었습니다. 이만석 회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만석 회장은 은정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은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죠. 최근에 이혼한 것도 지금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만석 회장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은정의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죠. 제가 왜 당신에게 딸이 보인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군요. 네. 제 딸도 그런 아픔을 겪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시댁에서 구박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큰 회사 회장의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때 제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고 있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제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 그때 누군가 제 딸을 도와줬다면 지금 당신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은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회장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은정 씨, 제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안이요? 제 딸이 되어주세요. 은정은 귀를 의심했죠. 딸이 되어달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입양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놀라시겠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회장님 같은 분의 딸이 될 자격이요? 당신은 저를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만석 회장은 진지했죠.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그 행복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은정은 고시원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회장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꿈은 아닌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은정은 이만석 회장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새로운 기회를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죠. 이만석 회장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은정이 성인이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나은정 아니 이은정은 공식적으로 성화그룹 이만석 회장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어요. 이만석 회장은 은정을 진짜 딸처럼 대했죠. 그리고 회사 일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너는 이 집안의 일원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 중 하나가 될 거다. 은정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만석 회장은 은정의 능력을 믿었죠. 그리고 실제로 은정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은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화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점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자신을 버린 시댁에 대한 분노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정우는 은정이 떠난 후 윤세진과 재혼했어요. 골프장에서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던 그 여자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무역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연매출이 150억 정도였는데 정우가 운영한 지 5년 만에 30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신규 계약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우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정우는 직원들에게 의수댔죠.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판도가 달라지지. 세상이 날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은 2달째 밀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죠. 정우는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 잠깐을 못 기다리냐고. 그까짓 돈 금방 만들어 온다니까. 하지만 돈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빚만 늘어갔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세진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우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빚더미에 앉은 무능한 남자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당신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를 믿어. 곧 큰 계약이 들어올 거야. 큰 계약? 언제요?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곧 알려줄게. 정우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정우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우라고 합니다.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 대표님, 저희 쪽에서 귀사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투자라니. 이런 때 투자자가 나타나다니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죠.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동남아 무역 확장 프로젝트 말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군요. 사실 정우에게 그런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얼른 말을 맞췄죠. 아, 그 프로젝트요. 네, 저희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정우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미소였죠.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정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나는 아직도 먹히는 사람이야.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물론입니다. 언제든 시간 내서 만나 뵙죠.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가서 윤세진에게 으스댔어요. 세진아, 내가 말했지. 결국 나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무슨 소리예요? 투자자가 나타났어. 큰 투자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윤세진은 반신반의했죠.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동안 실망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요? 어떤 회사인데요? 투자 컨설팅 회사야. 장지우라는 팀장이 직접 왔더라고. 얼마나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하지만 분위기상 꽤 클 것 같아. 윤세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조금의 희망도 있었죠. 만약 정말 큰 투자가 들어온다면 이 지긋지긋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장지우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논의하자고 했죠. 정우는 기대에 부풀어 만남 장소로 나갔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장지우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투자 계약서였죠. 정우는 급히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투자 금액이 50억? 네, 일단 50억으로 시작해서 성과에 따라 추가 투자도 고려하고 있어요. 정우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50억이라니.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죠. 조건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우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훑어보고 말했죠.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박 대표님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우의 말에 정우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죠. 그럼 언제 계약을 진행할까요? 빠를수록 좋죠. 내일 가능하세요? 물론입니다. 정우는 집에 돌아가서 윤세진에게 말했어요. 세진아, 대박이야. 50억 투자 받기로 했어. 50억이요? 정말이에요? 응. 내일 계약한다고 하더라고. 윤세진도 놀랐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내일 자세히 보고 알려줄게. 사실 정우는 조건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50억이라는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흥분해서였죠. 드디어 자신의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 투자를 받으면 회사도 살릴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다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몰랐죠. 이 계약의 진실을요. 다음 날 정우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계약 장소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아침이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자신의 모습이 꽤 멋있어 보였습니다. 계약 장소는 고급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였어요. 장지우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몇 명 함께 왔죠. 진짜 정식 계약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죠. 장지우는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두꺼웠죠. 어제보다 서류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세부 조항들을 추가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 법무팀에서 꼼꼼히 검토하라고 하더군요.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50억이라는 숫자에 여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50억을 투자하고 박 대표님은 동남아 무역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회수 후에는 40대 60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박 대표님이 60%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우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이 성공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많았죠. 배우자 공동보증, 운영권 제한, 계약금 지급 후 60일간 독점 협상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이 조항들은 뭔가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표준 조항들입니다. 특히 배우자 공동보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에요. 배우자 공동보증이 왜 필요한 거죠? 만약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우는 고민했어요. 윤세진이 이런 조건을 좋아할까? 하지만 50억이라는 투자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죠. 운영권 제한은 뭔가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저희와 협의하겠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죠. 독점 협상 조항은요. 계약금을 받으신 후 60일 동안은 다른 투자자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저희도 투자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설명이 그럴듯했어요. 장지우는 마치 정우를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죠. 박 대표님,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팀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워요. 다른 투자건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장지우의 말에 정우는 조급해졌어요. 다른 곳으로 투자금이 빠질까봐 걱정되었죠. 집에 돌아가서 정우는 윤세진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 계약서야. 오늘 받아온 거야. 윤세진은 계약서를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죠. 이건 사기예요. 사기? 뭐가 사기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배우자 공동 보증이 들어가 있어요. 왜 제 명의까지 담보로 잡혀야 하는데요? 그건 형식적인 거야. 사업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 형식적이라고요? 운영권 제한 조항도 이상해요.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윤세진은 이 계약의 문제점들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죠. 세진아, 이게 기회야. 50억이라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기회라고요? 이건 덫이에요. 뻔히 보이잖아요. 넌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몇 년 했는데. 몇 년 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빚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어요. 정우는 기어이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윤세진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대표야. 내가 결정할 일이야. 대표라고요?
대표가 이런 계약도 제대로 못 보나요? 그럼 넌 뭐 그렇게 잘나? 잘났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투자자가 왜 이런 조건을 걸겠어요? 하지만 정우는 듣지 않았어요. 50억이라는 숫자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죠. 결국 다음 날 정우는 윤세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윤세진도 어쩔 수 없이 공동 보증인으로 서명해야 했어요. 계약 체결 후 정우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말했죠. 봐, 결국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50억 투자 받았어. 직원들도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아해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다니 이상했거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이제 다 잘 될 거야. 월급도 밀린 거 다 줄 수 있고. 정우는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저녁 직원들과 회식도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회사였죠. 하지만 이 모든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나갔습니다. 투자금이 곧 들어온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상쾌하게 느껴졌거든요. 장지우는 일주일 정도 후에 첫 번째 투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직원 한 명이 급히 달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뉴스 보셨어요? 인터넷이 온통 사장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어요. 정우는 급히 컴퓨터를 켰죠. 그리고 검색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쳐봤어요. 그 순간 정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거짓 불임 진단으로 아내 내쫓고 불임 책임 전가한 무책임한 남편. 이런 제목의 기사가 여러 개 떠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니 정우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죠. 병원 진료 기록, 가정법원 진술서, 의사의 증언.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었어요. 불임의 원인이 정우에게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정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심지어 은정을 학대했다는 것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정우는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더 충격적인 건 기사에 사진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었죠. 정우의 사진, 회사 사진, 심지어 윤세진의 사진까지. 익명으로 제보된 것 같았지만 정보가 너무 정확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지우였어요. 박 대표님, 뉴스 보셨죠? 장 팀장님.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도 놀랐어요. 이런 일이 터질 줄 몰랐거든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계약서에 있잖아요. 기업 평판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자동 소멸이요?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 정우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대충 넘어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럼 계약금은요? 계약금은 저희가 가져가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업 평판 문제로 인한 계약 소멸의 경우 투자자가 손해를 배상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우는 숨이 막혔어요. 계약금이라고 해봤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자금이 씨가 말라 있었으니까요. 장 팀장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가 좀 진정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 나온 이상. 장지우는 차분했죠.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윤세진이 회사로 전화를 했죠. 당신 지금 뭔 짓을 한 거예요? 세진아, 내가 뭘 했다고. 뉴스 봤어요. 인터넷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도대체 왜? 내 사진까지 인터넷에 퍼져야 하는 거냐고요. 윤세진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당신 전 부인 이야기 아니에요.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정말 몰랐어. 은정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은정 씨요? 은정 씨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잘못한 건 당신인데. 윤세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죠. 자신도 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는 나중에 퀵으로 보낼게요. 세진아, 잠깐만.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뭘 이야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윤세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죠.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네요. 잠깐만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하나둘씩 거래처가 발을 빼더니 오후가 끝날 무렵에는 주요 거래처 대부분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회사 매출의 80%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직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월급이 2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지니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 저희 월급은 언제 나와요? 사람이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가서 일이나 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정우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투자도 날아가고 거래처도 다 떠나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정우는 집에 갔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윤세진이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간 것이에요.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미쳤구나. 넌 끝났어.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게 윤세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회사도 투자도 안 해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은행에서였어요. 박정우 대표님이세요? 대출 상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대출이요? 네, 오늘 뉴스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상환 계획이 있으신지. 정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은행까지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휴대폰이 울렸죠. 기자들, 채권자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정우를 찾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사에 갔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죠. 몇 명만 와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둔다고? 왜? 이 상황에서 더 일할 수는 없어요. 월급도 못 받는데. 결국 직원들마저 떠났어요. 텅 빈 사무실에는 정우 혼자만 남았죠. 정우는 사무실 바닥에 앉아 장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 팀장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대표님, 안타깝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장지우는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대표님, 이제 마지막 면담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면담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아실 거예요. 장지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틀이 더 지났어요. 정우는 텅 빈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갈 곳도 없었고 만나러 갈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직원도 없고 거래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조용했죠.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죠.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마지막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투자자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죠.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여성이었어요. 정우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은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우가 알던 은정이 아니었죠. 예전의 은정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은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박 대표님. 은정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떨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정우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아. 은정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죠. 이제는 성화그룹 전략이사 이은정입니다. 정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성화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성화그룹을 말하는 건가? 성화그룹이라니. 무슨 말이야? 놀라셨나요? 저도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은정은 정우를 내려다보았죠.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은정은 서 있었어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요? 정우는 기억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당신 같은 여자는 애라도 하나 낳고 말해보라고 했죠.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근데요. 전 사람을 낳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인간을 이렇게 다시 낳게 됐네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장지우 팀장을 아세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지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저희 회사의 최고 엘리트 직원이죠. 투자 이야기, 완벽했던 타이밍, 너무나 친절했던 그 남자.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이었죠. 너가 한 짓이야? 제가 한 짓이라뇨?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을 공개했을 뿐이에요. 진실이라고? 이게 진실이야? 불임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저를 학대했다는 것. 이 모든 게 거짓말인가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저를 10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쓰레기처럼 버렸죠. 은정은 정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세상에는 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늦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였죠.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무엇이 미안한가요?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10년이 걸렸네요.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은정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죠. 은정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우리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같이 살았다고요? 저는 10년 동안 당신 집에서 하인으로 살았어요.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은정의 말에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 대표님,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끝인 거예요. 은정아, 정말 미안해. 은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은정은 사무실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정우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아들 정우에 대한 뉴스가 터진 후 말수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며느리가 삐져서 하는 짓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뉴스가 나간 후 계속해서 말순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로 학대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말순은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집안에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24시간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참다 못한 말순은 결국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죠. 이 망할 것들아. 뭐하러 남의 집 앞에서 이러고 있어. 어머님, 며느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했다고? 며느리 대접해준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학대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학대? 그게 학대야? 며느리 교육한 거지. 말순은 아무런 반성 없이 큰 소리를 쳤어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자는 애를 낳아야 사람이 되는 법이야.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와서 10년 동안 빈손으로 있으면 뭐해. 기자들은 이런 말순의 모습을 모두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 그대로 나갔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구시대적 마인드, 이런 며느리 학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분노했죠. 온라인에는 말순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런 시어머니가 아직도 있나?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한편 더 자세한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은정이 시댁에서 생활할 때 녹음한 파일들, 이웃들의 증언,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 말순이 은정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면목으로 이 집에 있어. 차라리 죽어버려. 그게 남편한테 도움이 될 거야. 넌 여자도 아니야. 그냥 빈 깡통이지. 녹음 파일에는 말순의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잔인한 말들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했고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은 직접 은정을 찾아갔어요. 성화그룹 본사까지 찾아간 것이죠. 나은정, 나와. 이 망할 것아. 로비에서 말순은 소리를 질렀어요. 경비원들이 말렸지만 말순은 계속 소리를 쳤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놔서 우리 아들 망하게 생겼네. 어머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야 해? 저 망할 것을 데려와. 말순의 모습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때 은정이 나타났어요. 말순은 은정을 보자마자 달려들려고 했죠. 이 망할 것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진정하시죠. 진정하라고? 내가 뭔데 나한테 진정하라고 해.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 기억하세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며느리 교육한 게 뭐가 잘못이야. 말순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정을 더욱 원망했죠. 은정과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말순은 여전히 큰 소리만 쳤어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죠. 이게 다 내 탓이야. 너만 없었으면. 우리 집안 망친 건 너야. 너. 그 후부터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가. 그 애가 우리를 망쳤어. 못된 것. 이 망할 것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웃들이 신고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이에요. 며칠 후 말순은 길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었죠. 그녀를 진찰한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고 진단했어요.
가족분이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정우는 휴대폰도 꺼버린 채 텅 빈 회사 소파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결국 말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은정을 원망하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애가 망할 인간이 우리를 농락했어. 애도 못 나는 것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의사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하지만 정우는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됐죠. 결국 말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도 말수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대신 모든 책임을 은정에게 돌렸어요. 간병사들도 처음에는 말순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계속된 욕설에 동정심이 사라졌죠. 오히려 며느리가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그게 며느리 도리지. 말수는 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고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죠. 한편 은정은 가끔 말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죠.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는 거죠. 해시태그 시퀀스 8 존재의 이름 마이너스 증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1년이 지났습니다. 박정우와 오말순의 몰락 이후 은정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죠. 은정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거든요. 성화그룹 본사 대회의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정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참석자들은 성화그룹의 임원들과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성화그룹 전략이사 이은정입니다. 은정은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그 떨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 성화복지재단의 새로운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졌어요. 가정폭력 및 며느리 인권보호 캠페인이라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시댁에서 겪는 며느리들의 고충은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은정은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며느리 학대, 불임에 대한 책임 전가, 정신적 폭력 등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죠. 성화복지재단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지원, 그리고 사회복귀 프로그램까지.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은정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이사님, 개인적인 경험이 이 사업의 동기가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죠. 박정우 씨와 관련된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처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정 내 정신적 폭력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은정은 이만석 회장을 만났어요. 오늘 발표 잘 봤다.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정은 이제 이만석 회장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진짜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가 되었거든요. 은정아, 너는 진짜 복수를 한 거야. 복수요? 응. 복수라는 게 단순히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너는 그걸 해냈어. 이만석 회장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나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고. 그날 저녁 은정은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을 혼자 걸었어요. 이만석 회장을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었죠. 이제는 이곳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1년 전 캐리어를 끌고 고시원으로 향했던 그 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가끔 정우 소식을 듣긴 했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지금은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죠. 말수는 여전히 정신요양시설에 있었어요.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었죠. 은정은 그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죠. 그냥 각자 자신이 뿌린 씨를 거두고 있는 거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성화복지재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주부입니다. 시댁에서 아이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정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루에 몇 개씩 왔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은정은 그들을 도우면서 진짜 보람을 느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복수 이후였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했어요. 몇 개월 후 은정은 국회에서 열린 법률 개정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정 내 정신적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정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정 내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언어적 폭력도 사람을 파괴할 수 있어요. 특히 며느리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은정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진실한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죠. 은정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의 말, 은정은 올해의 사회공헌 인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으면서 은정은 말했죠.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죠.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이 단단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의 며느리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은정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정은 이만석 회장과 저녁을 함께 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이었죠. 은정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떡해요?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상처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나 봐요. 그래,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상처 때문에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거든. 너는 특별해.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했죠.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아픔을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공원에 나가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1년 전 이만석 회장을 발견했던 그 자리였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훨씬 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어. 10년간 시댁의 학대를 당하며 쫓겨났던 여성이 재벌가 양녀가 되어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